새댁입니다. 5년 전 인생이 참 무료하고 부질없다는 철없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착하고 든든한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자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이혼 결심을 하고 있는 제 처지가 어이없고 기가 차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 말짱한데 왜 이혼 생각이나 하고 있냐고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제 시댁은 도둑이거든요. 잘못 들었나 싶으시죠? 아니요, 정확하게 잘 들으신 거예요. 도둑이요, 도둑.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제 젊은 날을 빼앗아 가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이제 제 화목한 결혼 생활까지 훔쳐가려 하시니 이것보다 더 질 나쁜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인생이 그렇게 박복하지 않은 건 잘 사귄 친구 하나가 시댁에 이렇게 제 인생 도적질 해가려는 걸 딱 붙잡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줬습니다. 열받고 통쾌한 제 결혼 생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직장인 1년차 연봉으로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어디서 봤는데 딱 9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벌어들이는 액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억이라는 단위가 그렇게 들으니 새삼 큰돈인가 실감이 나요. 저도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집이 금수저인가 뭘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길래 저리 펑펑 쓰고 다닐까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겉모습 빵빵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 까놓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카드 빚에 대출에 사치스러운 모습 보여주려고 가랑이 찢어져 가면서 돈 자랑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진짜 있는 집 자식들은 어디 가서 자기 돈 많다고 티도 안 내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해라, 응? 아, 여자애가 무슨 맨날 이렇게 방에 콕 박혀가지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어. 대체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몰라. 아유. 네, 사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던 시절에 전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나이를 먹어도 독립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핸드폰과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속으로 욕이나 하는 그런 한심한 백수. 부모님 덕분에 그래도 밥 얻어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캥거루족이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요. 반면에 정말 딱히 불쾌할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못생긴 것도 아닌데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외톨이도 있는 법이죠. 불행하게도 그 외톨이 신세는 제가 당첨이었고요. 공부는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그렇게 보기 싫게 생겼던 것도 아니고 성격이 개차반인 것도 아니었는데 유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친구들이랑 같이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땐 그게 별로 외롭고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먼저 막 살갑게 굴며 다가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도 좋았으니까요. 이 사람 말하는 거 진짜 웃기네. 아, 학교고 회사고 안 다니고 맨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유일한 탈출구는 인터넷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채팅 속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서 같이 밥 먹을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인지 아무도 모르고 어쩔 땐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부자 친구의 역할이 되어보기도 하고 이미 결혼한 유부녀가 되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제 자신을 속이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결국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요지경까지 오고 만 겁니다.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문 밖으론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밖에 나가면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인터넷 세상 안에선 누구나 다 나에게 호의적이었으니까요. 거길 벗어나기가 싫었어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응?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대체 무슨 죄니? 이 정도로 키워줬으면 됐지. 우리가 평생 네 뒷바라지나 해주고 있어야 돼. 너 다음 달부터 용돈 없을 줄 알아.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돈 쓰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직접 벌어. 알겠어? 이게 자꾸 오냐오냐 하면서 다 해주니까 노력할 생각도 안 하지. 하지만 답답했던 엄마의 화는 결국 임계점을 넘어 빵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수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용돈 끊기 형이 선고되고 말았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크든 작든
그것만 가지고 한 달 살이를 했던 제가 게임을 하고 핸드폰 비용을 내고 하려면 어떻게든 스스로 돈을 벌러 나가야만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알바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도 했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면접을 보러 갔다 퇴짜 맞기도 했고 퇴짜 맞을 게 무서워서 면접을 가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도 있었고요. 결국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술에 취해서 내 얼굴도 기억 못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새벽 시간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한테는 딱 맞는 일자리였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맨날 엄마한테 용돈만 받다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일을 해서 번 월급을 받아들었는데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다니까요. 한 달에 30만 원 받던 애가 갑자기 5배, 6배 되는 돈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그동안 일 안 하고 밥만 축 내고 있던 것이 죄송스럽긴 해서 첫 월급을 타자마자 눈 딱 감고 절반을 떼서 엄마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통장을 손에 쥐고 침대에 누워 발을 흔들면서 즐거운 생각을 했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요. 게임하는 데 쓸까? 아니면 입고 나갈 곳은 없긴 하지만 새 옷이라도 한 벌 살까? 나가서 술이라도 마셔볼까? 하고 잔뜩 신난 마음으로 제가 찾은 곳은 다시 채팅창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나름대로 큰 돈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날이 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날이었으니까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뭐야? 앉아서 돈 버는 법 알려줌? 무슨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아직도 있어. 야, 웃기지 마라.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 법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거 하지. 채팅 목록을 딱 보는데 그 1대1 대화방이 딱 제 눈에 띄더라고요.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무슨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채팅방에 들어가서 그런 방법이 어디냐고 신나게 따졌습니다. 아니라고 오늘 자기를 만난 걸 행운으로 알려던 상대방은 저에게 비트코인의 존재를 처음 알려줬어요.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채팅방을 나가버렸을 텐데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죠. 들으면 들을수록 솔깃한 것이 어라 이 사람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 싶었던 거예요. 지금 코인을 사두면 몇 년 지나서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돈을 전부 다 코인 투자에 몰빵을 했죠. 아, 넌 알바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돈을 그새 다 쓴 거야? 아휴, 진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어쩌면 좋아. 너 앞으로 알바비 받으면 엄마한테 보내. 그거 엄마가 관리해줄 테니까. 끼케야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주제에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 따라 알바비를 몽땅 투자하는 데 써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당장 관둬라 노발대발 하실게. 안 봐도 비디오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진 않았어요. 남아있는 돈을 전부 거기에 다 박아 넣었으니 수중에 한 푼도 없던 제가 다시 엄마한테 손을 벌렸고 아르바이트비를 엄마에게 몽땅 압류당하는 바람에 제 투자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습니다. 몇 번 봤지만 뭐 오르지도 않는구만 하고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렸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웃기는 게요. 그때쯤 제 뒤타임 아르바이트로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주제에 무슨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어찌나 성실하던지 자꾸 제 알바 교대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찌감치 와서 창고 정리를 한다던가 버벅거리는 제 일을 도와준다거나 했는데 워낙 벨에 꼬여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되게 나댄다고 생각했지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어서 꾸역꾸역 야간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건데 또 일찌감치 와서 말은 또 어찌나 많이 걸던지요. 오죽하면 제가 그 아르바이트 생녀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고 지금 그 식당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보탬이 되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다 알고 있겠냐고요. 말 많고 귀찮고 쓸데없이 성실한 사람, 네, 바로 제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땐 저희가 부부가 될 거라고는 절대로 상상도 못했었죠. 아니 사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는 거예요? 다 좋으니까 제발 귀찮게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가뜩이나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야간 알바 들어온 사람한테. 아, 미안 미안. 그래도 난 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우리 집 어려워지고 나서 주변에 친했던 놈들도 다 나가 떨어졌거든.
오랜만에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좀 신났나 보다. 억울하면 너도 네 얘기 좀 해봐. 대학은 왜 안 갔어? 제가 또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집이 어려워지고 나서 친구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에 괜히 마음이 약해지는 거 있죠? 이 사람도 뭐 과정은 다르지만 나처럼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고나 해야 될까요? 매일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데도 한 번 짜증을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저를 상대해주는 남편에게 저도 어느덧 푹 빠지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남편과 연애는 4년을 좀 넘게 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알바생 신세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저였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뭐 해놓은 것 없이 알바나 전전하면서 청춘을 허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에 더할 나위 없이 무료한 제 인생에도 깜짝 선물 같은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쯤 뭐 뉴스만 틀면 비트코인 얘기를 떠들어대던 때가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게 얼마까지 가네 어쩌네 그랬던 때요. 왜 한참도 전에 전 사놓고도 까먹고 있었던 터라 얼마가 올랐는지 어땠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 사람 오늘 관뒀잖아. 몰라 무슨 비트코인인가가 뭔가 옛날에 그거 사뒀다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 사직서 쓰는데 얼굴이 밝더라 밝아. 진작에 그런 걸 사놨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거 샀어 봐. 우리 지금 당장 결혼도 할 수 있을걸? 남편이 퇴근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회사 사람이 관둔 얘기를 꺼내면서 흘려가듯이 말한 그놈의 코인. 머릿속에 옛날에 사놓고 묻어뒀던 것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나도 옛날에 사뒀었다. 말은 못하고 데이트 내내 이게 얼마나 올랐을지 손만 덜덜 떨다가 후다닥 집으로 돌아와 사놓았던 걸 확인해 봤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1, 10, 100, 1000, 만, 천만, 억? 로또 1등이나 당첨돼야 가능한 금액, 몇 년 전에 사놓고 있고 있었던 돈은 어느새 10억 가까이 불어나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뺨을 때리고 얼굴을 꼬집어봐도 사라지지 않는 숫자들을 보며 행복의 비명을 질렀다니까요. 뭐 놔두면 더 오른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제 행운이 어디로 도망가기라도 할까 싶어서 얼른 그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 뒤로 또 한동안 곤두박질을 쳤으니까 어쩌면 제 선택이 엄청나게 현명했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직장인이고 월급쟁이 생활을 했으면 평생에 그 돈 만져볼 수나 있었겠어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구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이래저래 해서 돈이 생겼다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부모님도 기절초풍하셨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투자를 했냐고. 차마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알려줬다 말은 못했고요. 제가 벌어서 제가 투자에 성공한 거니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부모님에게도 3억을 떼어드리고 7억은 뭐 투자할 생각도 못하고 통장에 고스란히 박아뒀습니다. 통장 들여다보는데 와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말하던 벼락부자구나 싶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 열어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가기라도 할까 봐서요. 매일같이 억지로 나가고 있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고요. 수중에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말했던 거였습니다.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남편과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까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 참 신기해요. 제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 말할 친구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 그냥 예전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을 뿐인데 제가 돈이 생겼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달려들더라고요. 정작 학교 다닐 때도 말 한마디 안 했었던 사이였던 동창생이 전화로 해서 너를 호텔 어디서 봤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뭘로 그렇게 돈을 번 거냐? 하고 꼬치꼬치 캐묻길래 저도 모르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던 게 화근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나 싶어요. 은근히 못 나가고 있었던 절 보면서 위안 삼고 있었던 모양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나타나니 제가 뭘로 돈을 벌긴 벌었나 보다 추측을 하고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기 질투 정도로만 받아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사람들 참 뻔뻔해요.
내가 오죽 부탁할 곳이 없으면 너한테 부탁을 하겠어. 그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너 참 많이 챙겨줬었다? 기억날진 모르겠지만 너 진짜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너야 그 돈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빌려갔다가 제대로 갚을게. 응? 나 진짜 너 아니면 부탁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설마 모른 척 할 거 아니지? 순순히 얘기를 해줬던 게 화근이었죠. 그 동창생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랍니다. 자기 사정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마치 저한테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뻔뻔한 태도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텐 저한테 빌렸다는 거 절대로 말 안 하겠다고, 네가 투자로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 것도 무조건 비밀로 하겠다면서 마치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말하기라도 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땐 제가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 당시 상황에서 5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빌려간다는 건데 친구가 잘 갚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돈을 빌려줬어요. 인생 쓴맛 덜 봤던 거죠. 이번 달부터 조금씩 갚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아무 돈도 안 들어와가지고 혹시 잊어버렸나 해서 전화했어. 어? 아니 내가 문자 보냈는데 못 봤어. 이번 달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내주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도 지금 바쁘고 힘들어. 네가 계속 이렇게 재촉하는 것처럼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니? 너 친구 상황이 이런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하니? 처음에 부탁할 땐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던 친구. 막상 돈 받고 나니까 안면몰수하고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물론이고 제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저였죠.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매일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줬다 생각했는데 제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고 갚을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에 결국 저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걸로만 따지면 손해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정이라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잃은 것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의가 누구냐고요? 그 당시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해준 제 법률 대리인이요. 그러니까 제 변호사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안 해도 그동안 주고받았던 연락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돈 돌려받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제가 마음이 쓰여가지고 하는 얘긴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용증도 없이 돈 거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말이죠. 자선 사업가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돈 좀 구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어버버하잖아요. 그런 저와 달리 속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실컷 해주는 정의가 참 부럽더라고요. 정의 덕분에 그 돈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대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고맙다고 선물도 사주고 연락도 먼저 하고 그랬어요. 정의는 진짜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랑 다르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은 법이 없고 언제가 됐든 받았던 것을 꼭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매력을 참 많이 느껴서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인연인지 운명인지 나이도 저랑 같고 사는 동네도 비슷하더라고요. 동네 친구와 같이 호프집에 가서 맥주잔 한번 부딪혀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정희 덕분에 그 소원 성취할 수 있었다니까요. 너 정말 그 결혼 할 거야? 아니,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돈이 그렇게 있으면 난 절대 결혼 안 할 것 같아. 너도 이번에 뜯겨봐서 알겠지만 남편은 뭐 다를 것 같니? 시댁은 또 다를 것 같고 결국엔 나 자신 빼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게 세상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 일하면서 더러운 거를 워낙 많이 봤어야지 뭐. 네가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할 수 없고. 아니야, 정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 딱 하나 더 있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일걸? 내가 돈이 없던 시절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 그런 사람 절대 나 배신 안 할 거란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는 거고, 초치지 말고 내 부캔 네가 받아줄 거지?
나 부케 받아달라고 연락할 친구도 없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정희에게도 제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정희는 조금 걱정스러운 눈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식당을 하시던 시어머니와 식당이 한참 잘 나갈 때 하시던 일도 때려치고 일을 돕던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이미 쫄딱 망해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은 남편이 다 하고 있지. 변변찮은 시댁이라 결혼하면서도 남들 다 받는 아파트며 반지며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못 받게 생겼지. 남편을 그렇게 좋아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도 아무리 의리 지키는 거라고는 하지만 결혼은 현실 아니냐, 좀 더 고민해봐라 소리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절 끌어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크기도 했고요. 그래, 이 사람 사는 게 조금 어려우면 뭐 어떠냐. 그만큼 내가 여유 생겼으니까 모자란 건 내가 채워가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로맨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시댁이야 뭘 하는진 모르겠다만 돈 많은 며느리한테 이것도 못 해준다 저것도 못 해준다 소리를 해도 다 괜찮다고 하니 쌍수 들고 환영이셨겠죠. 남들 다 팔짱 끼고 혀를 끌끌 차는 결혼을 결국 해냈다니까요.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비용 모든 것들을 여유 없는 남편과 시댁 대신해서 제가 다 부담했고요. 무슨 저런 호구 같은 게 다 있냐 울컥하시죠? 정신이 빠져있던 시기에 했던 철없는 행동이니까 눈 딱 감고 제 얘기 좀 마저 들어주세요.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젠 정신 제대로 차리게 됐거든요. 너 요즘 집에서 노니?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나이도 젊고 사진 멀쩡한데.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아유 우리 아들이 좀 덜 힘들고 할 텐데. 내가 어디 주변에 얘기라도 해서 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라도 좀 알아봐 주랴? 응?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면서 원래 다니고 있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자연스럽게 관두게 됐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본격적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살림 연습하는 사람도 있나요? 저도 처음 해보는 살림이 어렵고 그래서 많이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시어머니 눈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거기다가 내 아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혼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집에 딱 들러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혼자서만 생고생한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정작 생활비 부족하다고 야금야금 제 통장에서 이 돈 저 돈 빼서 생활했던 건 남편인데 말이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지독한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식당 어려워서 문 닫고 난 후엔 진짜 툭하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올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잔소린 덤이었고요. 대부분의 잔소린 그거였어요. 너 언제 일할 거냐 하는. 너희도 슬슬 애 낳을 준비할 거 아니니? 너 일 안 하고 그렇게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나중에 애가 자기 엄마 창피하고 그런다. 너 최근에 운동한다고 뭐 헬스장 회원권도 끊었다면서? 버는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집에 앉아서 돈 쓸 궁리만 하면 돼? 어머님, 회원권이고 뭐고 다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 혼자 돈 벌면 뭐예요? 그 돈 어머님, 아버님 용돈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생활비 가져다 썼으면 저흰 진작에 손가락 빨고 바닥에 내 앉았겠죠. 월급이 뭐 돈 1,000만 원 되는 줄 아세요? 300 조금 넘게 받아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리고 자기 용돈하고 하면 저한테 생활비 가져다 주는 돈도 없다고요. 듣기 좋은 조언도 두세 번 듣고 나면 짜증나기 마련인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 아들 고생시키는 못된 기집애라고 으름장을 놓는 게 어떻게 좋게 들릴 수가 있나요? 이거 어머님 아들 돈 아니라 내 돈 쓰는 거다. 그 아들 돈은 본인이 제일 많이 가져가시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저도 버럭 짜증을 냈죠. 일도 안 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또 빠득빠득 우기시길래 저도 화가 나서 결혼하기 전에 일 안 하고 생활할 정도로 돈이야 충분히 모아뒀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셔서 조언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하여튼 제 입이 문제죠. 어머님한테 돈 모아뒀다는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날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돌아가셨던 저희 시어머니, 그건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보다 신박한 방법으로 절 괴롭히시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 볼 땐 그냥 사람이 180도 달라졌구나 하겠지만 어머니 의중을 대번에 알아차린 전
갑자기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도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뭐 밥이나 잘 챙겨 먹겠니? 네가 언제 살림을 해봤을 거야? 뭘 해봤을 거야? 지난번에 너 왔을 때 잡채 잘 먹길래 잡채 좀 해왔다.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반찬 가게에서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나한테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해.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거라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갖다 줄 테니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시어머니가 처음에 어디 아프신가 했어요. 어딜 크게 다치셔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180도 달라지기라도 하신 건가? 원래 같았으면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밥 한 술 뜨는 것도 아니꺼워하실 어머님이 어쩐 일로 저런 귀찮은 사서 고생을 직접 하실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적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너 그 나 식당 했던 거 알고는 있지? 아니 그때야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처음에 가게 얻었던 자리가 워낙 목도 안 좋고 했거든. 온 손님들마다 맛이 없단 소리를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영 시기가 별로였던 것 같아 내가 아쉬웠단 말이지.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아들 월급이나 까먹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안 그래도 그냥 이번 주에 아주 괜찮은 자리에 가게가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면 대박 나는 건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나 창업하는데 돈 좀 보태다오. 네? 어머님 창업하시는데 제 돈을 보태달란 말씀이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진짜로 내가 너한테 양심도 없이 맨입으로 돈 좀 달라 그러겠어? 그게 아니라 너도 우리 집 사정 잘 알겠지만 지금은 가게 차리고 싶어도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곤란한 상황이니까 여유 있는 네가 돈 좀 빌려달라 이거지. 내가 그 돈 어디 갖다 떼먹는 것도 아니고 가게만 안정되고 남은 꼬박꼬박 갚아 나갈 테니까. 그래, 그 돈만 빌려주면은 우리 이제 성민이한테 용돈도 안 받으려고 그런다. 냅다 돈 좀 보태달란 소리에 마음이 동하지 않았었는데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란 얘기를 들어보니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창업해서 잘 되면 막말로 제일 좋은 건 제가 아니겠냐는 어머님의 달콤한 사탕 발림에 마음이 슬슬 넘어가더라고요. 뭐 말은 다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 돈만 빌려주면 아들한테 용돈도 안 받겠다. 안 그래도 나 죽고 나면 난 아들 아니라 며느리한테 그 가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냥 가게 내면서 네 명의로 해주겠다. 공동대표 자리로 옮겨주겠다.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영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어머님이 낮에 왔다 가시며 하신 얘기를 하며 어머님의 창업을 돕겠다 말했죠. 남편 입장에선 얼마나 고마워요. 덕분에 매달 청구서처럼 날아오는 용돈 달란 연락도 안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요. 당신도 알지? 나 결혼 전에 돈 빌려줬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던 거. 그때도 아마 정이 아니었으면 제대로 돌려받을 수도 없었을 거야.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꼭 갚겠다 저리 말씀을 하시니까 당신 나중에 모른 척하고 입 씻으면 안 된다. 그럼 당신은 우리 가족을 뭘로 보고 우리 엄마 진짜 성실하고 손맛도 좋아. 그때도 시기 잘못하고 개업을 해서 그렇지. 그때만 아니었어도 우리 지금 전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걸. 여보, 진짜 고마워. 엄마가 빌린 돈 내가 보증 설게. 남편도 엄청나게 고마워했고요. 다만 저도 그동안 당해온 게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차용증은 한 장 썼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 이번엔 또 시어머니가 서운한 티를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돈 빌려주면서 그렇게 어디 대부업체 마냥 꼬박꼬박 이자를 얼마씩 떼겠다는 걸 증거로 남겨놓냐고요. 도의적으로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굳이 이런 건 남기지 말자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찝찝하기야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잖아요. 남편이 자기 엄마 못 믿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서 열심히 거둔 것도 한몫했고요. 그렇게 식당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손맛이 있으니 돈 벌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편의 얘기가 영 빈말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식당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거든요. 가게 열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깜짝 놀랄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이 식당은 전적으로 내 손맛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계셨죠. 한쪽 구석에 있는 제 자리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시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과장이나 허풍이 좀 심한 성격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좀 선을 넘는구나 싶은 거죠. 직원들한테도 니들 급여는 전부 내 능력으로 주는 거야. 앞으로 이런 건 나한테만 보고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다 못해서 따로 얘기를 좀 하자고 했죠.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식당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저랑 상의하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회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내가 대표니까 뭐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는 저도 기분이 그렇고 직원들 혼낼 권한이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제 얘기에 바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네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시다발인 줄 아냐. 바지 사장이라고 해도 사장은 사장이다. 너 이런 식으로 내 공을 없는 것처럼 지우면 안 되는 거다 소리를 지르셨죠. 제 돈으로 이 식당이 세워졌는데 고맙다고 살살 저를 달래고 웃으실 때는 언제고 이대로 가다간 전부 본인 거라 우기고도 남으실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날 견제하시는 것만 봐도 뭐가 단단히 틀렸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시끄러운 소리에 저희를 지켜보는 손님들 때문에 거기다 더 따지고 들진 않았지만 속으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대박 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 나의 수익금 관리를 맡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처음엔 장부 정리를 돕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적으로 본인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나서시는 겁니다. 우리 가게 장부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니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너는 그냥 공동대표라는 이름만 걸어두고 가게 일은 날 믿어. 응? 처음엔 그래도 어머님을 믿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죠. 직원들 급여 지급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장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장부를 숨기기까지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매출이 이렇게 좋은데 급여 지급이 늦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급여 늦게 주고 그러는 거 직원분들이 신고하면 진짜 난리 날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장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맞춰보고 확인해 볼 테니까요.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어머니를 함부로 의심하고 뭐 장부를 보여달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너만 사장이야? 응? 이 가게 내 손맛으로 다 읽어놓고 그렇게 손님 많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전부 내 덕 아니니? 네가 이제 와서 끼어들어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지고 나아지고 할 것 같아? 가게 잘 되는 거 진심으로 바라면 신경 쓰지 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어. 알겠어? 결국 참다 못해 장부를 몰래 확인했더니 일부 금액이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으니까 시어머니는 내가 식당을 위해 쓴 돈이라고 변명하셨죠. 그러면 식당 대표라는 사람이 허름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손님들이 보고 들어오겠니? 저 식당은 얼마나 맛이 좋길래 저렇게 사장이 딱 갇혀있고 비싼 것들로 저렇게 치장을 딱 하고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들어오는 거지. 내가 어디 나 혼자 쓰려고 지금 이 돈 갖다가 뭐 빼돌리기라도 한 줄 알아? 어? 가게를 실질적으로 굴리고 있는 사람이 나야. 필요한데 쓰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순간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전 이 가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의 기싸움 수준이 아니었어요. 공동 대표는커녕 절 그냥 단순한 돈줄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가 가게에 들렀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제 얘기가 오가는 걸 들었죠. 근데 사장님 며느리란 분 요즘 가게에 잘 안 오시는 것 같지 않아? 공동대표가 진짜 맞긴 한 거래? 뭐 다른 일 한다고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우리 사장님 앞에서 괜히 며느님 얘기하지도 말아라. 엄청 예민하시거든 그런 거. 지난번에 나한테 그러시던데 며느님이 그냥 돈만 좀 보태준 거라고. 가게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드는 게 엄청 꼴보기. 어머.
아이고, 오셨어요? 이젠 직원들 사이에서도 제 뒷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욕을 하고 다녔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감정을 꾹 누르고 직원들한테 내가 방금 들었던 얘기가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맞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 없는 얘기긴 했지만 말이에요. 평소에 제가 가게에 나오지 않을 땐 직원들을 붙잡고 저런 악덕 사정이 없다. 제가 뭐 회사 차지하는 순간 너네는 다 파리 목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절 이간질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때 가게에 출근하신 어머님이 직원들과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하고 있는 절 발견하셨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은근히 회피하려는 눈치를 보이는 겁니다. 저도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다 싶어 어머님이 손목 탁 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죠. 어머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직원들 사이에서 얘 얘기 함부로 하고 다녔던 게 걸렸구나. 그러니까 괜히 제 눈을 피하시면서 이따가 단체 손님 예약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 못한다. 중요한 얘기 아니면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면서 계속 상황을 회피하려고 들기만 하셨어요. 엄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직원들한테 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고 다니셨어요? 이 가게 제가 투자한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공동대표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일이 많은 거고요. 이거 왜 어머님이 다 혼자 하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다니는 거,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기다려 드릴 만큼 기다려 드렸잖아요. 가기도 잘 되니까 이제 제 돈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입금 한 번 안 되어도 깜빡하셨겠거니 기다리면 주시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더는 못 참는다고요. 실제로 제가 확인한 가게 매출만 해도 얼만데요. 돈을 진작에 갚기 시작했어도 충분히 갚았을 텐데 입 싹 씻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시어머니가 괘씸했지만 그래도 바쁘니까 아직 완전히 자리가 잡힌 건 아니니까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그런 사소한 가게 일에 개입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면서 저를 밀어내려고까지 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니 더 이상 참아드려야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얘기에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이 정도로 뻔뻔하고 낯두꺼운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전 제 돈 언제 갚을 거냐 얘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선 나는 너한테 돈 빌린 적도 없다.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차용증도 안 썼잖아. 아,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을 빌렸다고 그러니? 아, 뭐 증거라도 있어? 꼴랑 그 문자 메시지 몇 번 주고받은 그거? 그거 들고 법정 찾아가 봐라. 차용증도 안 써놓은 금전거래, 아, 누가 편을 들어주는지. 나도 참 궁금하니까 말이다. 너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고 달려드는 거 너야말로 그거 이혼 사유인 건 알고 있니? 너 진짜 빈털터리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거야? 이 집에서 그래도 붙어있고 싶으면 내 비위 맞추면서 가게 나와서 일도 좀 돕고 직원들한테 이상한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말고. 내 말 무슨 소린지 알겠지? 세상에 그런 뻔뻔한 협박을 하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에서 제 입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본색을 드러내시고 저희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기만 했죠. 제가 이렇게 참으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어가 주는 동안 시어머니는 절 철저히 이용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엔 남편이라는 시댁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요. 어머님은 안 그러실 거라며, 응? 장난한 거야, 지금? 어머님이 오늘 그 식당에서 손 떼라고 당신하고 이혼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참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시더라. 그게 네가 말한 어머님 약속이야? 그래? 어차피 우리 엄마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식당 운영이니 뭐니 결국에 우리가 다 물려받아 하게 될 텐데. 아, 이렇게 나한테 와서 땡땡거릴 시간 있으면 엄마 말대로 식당 나가서 일이라도 좀 배우고 해. 그래야 나중에 식당 물려받든 뭘 하든 알 거 아니야. 아, 넌 결혼을 했는데도 선을 그렇게 딱 그어놓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나 본데, 어? 그럼 그렇죠. 남편이 정상이었더라면 제가 진작에 이 집 박차고 남편 데리고 나왔었겠죠. 결국에 돈 앞에 남편도 어쩔 수 없는 속물근성을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를 친정에 가서 해봤자 친정 부모님 속만 뒤집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쉽사리 얘기도 꺼내지 못하겠다 싶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머리를 싸매 쥐고 있는데 순간 머릿속에 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한번 같은 사건을 맡아봤던 정이라면 뭔가 그럴싸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니까 정희는 차마 사연에 다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육두 문자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날 전 결국 정희를 찾아갔죠.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정희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네 돈으로 만든 가게를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는 거네. 아,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근데 그 돈 돌려받는 거 차용증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진짜?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옛날이랑 다르게 이건 엄청 큰 돈이잖아. 분명히 우리 시어머니 또 끝까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빡빡 우기실 텐데. 예, 법이 큰 돈 작은 돈 가려가면서 편들어주는 줄 아니? 가족끼리라는 게 더 골 때리는 거야. 너 잘 들어. 우리가 네 돈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어머님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돼.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정희는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갖고 있던 녹음 파일과 메시지 기록은 충분히 증거가 됐고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직원들 앞에서 해했던 발언, 수익금을 횡령한 내역 등을 하나씩 정리해갔죠. 한 방에 깔끔하게 하는 거야. 알겠지? 네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할 거야. 어머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리에서 한 방에 날려야겠어. 이 가게가 네가 없으면 애초에 시작조차 못했다는 걸 다들 확실히 알아야겠지? 전 정희의 계획에 따라 가게에서 모든 걸 공개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자랑을 늘어놓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우리 가게는 다 내 손맛 덕분이라며 직원들에게도 훈계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가슴이 뛰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머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와 정희를 보자마자 꽤나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주변을 둘러보셨지만 이미 늦었죠. 전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빌려달라며 약속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고 홀에 가득 차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죠.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어머님 손맛 덕분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가게 진짜로 어머님 돈으로 100% 여신 거라고 아직도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직원들은 아시나 몰라요. 월급 밀리고 연락도 안 되던 그때 고스란히 장부에 있던 어머님 통장으로 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요. 아마 직원분들한텐 다음 달에 이자 쳐서 돌려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셨겠죠? 얘가 진짜 미쳤나? 어?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치어내고 있어? 네가 뭐 증거라도 있니? 어머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거예요? 제가 설마 그 장부 복사도 안 해놨을까 봐요? 어머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그 돈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디에 쓰셨는지 설명 다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장부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꺼내들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지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돈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어머님, 그런 건 가족이 아니고 그냥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정의와 함께 두 가지의 소송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렸던 시어머니에 대한 사기죄 소송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이었죠. 고소장이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빚을 갚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소송 없이 그 돈 받을 생각도 없으니 변호사 통해서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딱 단호하게 거절했죠. 남편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를 변호하면서 어머니도 힘들어서 그러셨을 거다. 우리가 한 번만 이해해달라. 이런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랬다고?
네 눈에 네 마누라 힘든 건 안 보이든? 누구나 다 밥 굶는다고 도둑놈 되는 건 아니야. 그거 하나 잘 알아두라고. 우리도 이제 끝이야. 관두자. 지긋지긋한 이 결혼 생활도.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기까진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이제 제 돈과 제 삶을 온전히 제가 지키며 살고 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전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제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란 이유로 내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전 이제 더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남기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란 이름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까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복닥거리면서 살고 있던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었고 남편과 아들 둘 키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던 아줌마예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치를 떠는 일이 생기게 돼서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 무턱대고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혼하게 된 스토리가 좀 길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한테 힘내라고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제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글자를 틀리거나 문장이 안 맞는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고향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경상남도 산골 소녀예요. 그래서 입맛이 참 어른스럽다고 좋은 말로 하면 그렇고 엄청 촌스럽습니다. 제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인데요. 자식들 먹이겠다고 70대 중반이 넘은 연세에도 아직도 경상남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콩도 심으시고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그때그때 다른데요. 많이 지으시는 건 아니고 지금은 우리 식구들 자식들 먹일 것만 짓는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땐 부모님이 소도 키우시고 벼농사 밭농사 골고루 하셨어요. 이거 하다가 태풍이 오면 망하고 과수원하시다가 또 자연재해 입으시면 망하고 하셨어도 우리 부모님은 땅이 좋다면서 그 시골에서 아직도 사시고 계시네요. 저도 어릴 적엔 시골에 사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농사 지으는 것에도 불만이 많았죠. 참 제 가족 관계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전 위로 언니, 오빠 하나씩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 이남 이녀의 집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많이 낳으셨으니까 우리 집은 항상 바람 잘 날 없었죠. 전 아들 둘만 키워도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날들이 많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자식을 넷이나 키우셨는지 정말 이제야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우리 친정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전 어릴 적엔 부모님이 항상 밀짚 모자에 흙 묻은 옷 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곤 했어요. 엄마, 우리도 도시 나가서 살자. 나 이 산골에서 이게 뭐야? 응? 난 도시 나가서 살고 싶어. 얘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긴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살던 고향이야. 근데 여길 버리고 어딜 가서 살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농사 짓는 거밖에 몰라. 다른 기술 같은 거 안 배웠어. 그니까 너 여기 벗어나고 싶으면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어? 어렸던 전 엄마의 말을 믿고 시골 학교에서지만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시골 학교 본교지만 전 항상 1등만 도맡아 했고요. 저희 학교는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골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반에 애들이 20명도 안 되었고 학년마다 반이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6학년은 딱 한 반밖에 없는 정말 초미니 분교였어요. 지금은 아마 아이들이 없어 폐교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전 항상 공부로는 1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께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얘는 중학교를 큰 도시로 나가서 다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지하게 건의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친정엄만 진짜로 담임 선생님의 말에 귀가 솔깃하셨대요.
정말 제가 머리가 좋은 애 맞냐고, 공부시켜도 될 놈이냐고 여러 번 다짐받듯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대구에 살던 이모네 집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하자고 친정 아버지랑 의논을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죠. 계집애가 도시 나가서 살면 발랑 까지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제 대구 이모네 집 행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전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봄방학을 맞아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다른 애들처럼 밖에서 천방지축 노는 것도 아니고 무려 중학교 1학년 문제집을 사서 혼자 예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전 도시 나가서 사는 것에 진심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진 할 수 없이 제가 대구 이모네 집에 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저의 도시 유학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엄마가 하도 네 공부 잘한다 해서 이모네 집에 보내긴 하는데 너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남자 사귀면 안 된다. 혹시나 그런 일 있으면 당장 학교고 뭐고 집으로 데리고 올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알았니? 알았어요. 아빠도 내 말 믿어. 나 진짜 공부만 할 거야. 이렇게 전 제 몸뚱이만한 가방을 가지고 그 경상남도 산골짜기를 떠나 대구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더부살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이모는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저희 엄마의 언니였던 이모네는 사촌 오빠 한 명 그리고 큰언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큰언니는 그때 이미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회인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리고 사촌 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이모는 본인의 애들이 이미 다 커서 돌볼 필요가 없으니 제 엄마가 부탁하신 걸 흔쾌히 들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대구 시내에서 안경집을 하셨는데 이모부가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 시대의 안경집은 정말 부자라는 반증이었는데요. 애들이 눈이 정말 많이 나빠지니까 안경이나 렌즈 사러 많이들 안경점에 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모는 제 입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것도 없으셨습니다. 이모부도 딸내미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면서 저에게 호의적이셨고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 등을 두드리며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전 엄마보다 이모를 만나면 더 반가워요. 엄마랑은 13살 때까지 살았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거의 이모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요. 저희 이모는 제가 결혼할 때 엄마보다 더 우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항상 저만 보면 모자랄 거 없냐 용돈 주마 하시던 분이었죠. 전 처음 대구를 가보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별천지도 그런 별천지가 없더라고요.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엄청 많고 여러모로 제가 살던 시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죠. 전 너무 신이 나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주말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롯데리아도 다니고 시내에서 책도 보고 놀았습니다. 전 여중역을 나왔는데요. 여자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답답하게 시골 살다가 도시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요. 친구들도 텃세 안 하고 제가 재밌다면서 잘 어울려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 살면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건 거의 이루고 살았었으니까요.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하니 길이 열렸고 공부하고 싶어 했더니 이모네에 와서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 공부하기 전까진 아주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고생문은 결혼 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전 대구에 있는 국립대인 경북대를 나왔는데요. 저희 과에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했어요. 고3 때까지 쭉 저는 반에서 1등, 전국에서 상위 10% 이내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저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라고 강하게 권하셨는데요. 그냥 제가 경북대에 장학금 받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걸 하고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대학을 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 언니랑 남동생은 공부 머리가 없다면서 엄마가 대학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큰오빠는 장남이니까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했고 전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립대 등록금은 너무 비싸서 부모님이 못 대준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제 점수로 딱 넘치는 경북대 수석 입학을 선택했습니다.
1년의 등록금과 입학급이 면제라는 건 저로선 큰 이득이었거든요. 대학 생활도 전 정말로 학교 수업, 도서관, 이모집 순서로 매일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 CC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 생활의 낭만이란 건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과 친구들이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같이 나가려느냐고 권했을 때도 전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아, CC는 캠퍼스 커플의 약자랍니다. 왜냐하면 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남자와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단 한 가지 단서에 꼼짝 못하고 잡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 수석도 놓치지 않으니까 아버진 제가 서울의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상고 농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농사밖에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외에 지식이나 정보는 그냥 TV 보고 배우시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장수만세 같은 것이었거든요. 아버진 소시적에 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라도 많이 공부하는 게 소원이셨다고요. 자식들만은 농사 짓지 않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하이칼라로 사는 게 좋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죠. 제가 아버지 만족을 채워드리니까 아버진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자 아버진 대기업을 들어가라고 취업 준비하는 저에게 좀 압박을 하셨어요. 그때도 전 이모집에서 학교 도서관 다니면서 취업 스펙 쌓는 것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제 아버진 저한테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냐고 취직은 서울 올라가서 하라고 난리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욕심은 있었죠. 이만큼 대학교에서 올 A 플러스 받고 학점이 좋으면 지방대라고 해도 대기업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서울은 정말 날고 기는 인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걔네들은 저와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랐는걸요. 저도 나름 대구에서 유명한 어학원도 다니고 영어 회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이랑 영어를 했고 대학 땐 해외 연수 나가는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될까요? 전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하려고 면접을 다니면서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은 아예 지방대 출신을 안 뽑더라고요. 서류에서만 한 5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호기롭게 LG 삼성 같은 대기업의 이력서도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고대 출신에다 해외 연수 기본에다 토익, 토플 점수, 거기다 컴퓨터 자격까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지 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토익 공부만 죽어라 팠지 다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서 취직이 잘 됐겠습니까? 전 취업 면접 보면서 한번 크게 좌절을 맛봐야만 했어요. 서울에서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전 고시원을 전전하게 됐죠. 처음엔 취업 면접 볼 때만 올라와서 모텔에서 자거나 찜질방을 가거나 했거든요. 하지만 이모네 집에서 언제까지 비비고 살 수도 없고 저도 서울로 거처를 옮겨야 마음 놓고 여러 군데 취업 면접을 넣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이모네 집에 올 때 썼던 그 큰 가방을 들고 서울에 와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고시원 생활을 하는 건 좀 답답하긴 했지만 전 고3 때 공부한다고 독서실 한 달 끊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 적도 있는지라 어렵지 않았어요. 이모는 정말 우리 엄마처럼 제가 고시원 생활을 할 때부터 고시원비도 붙여주시고 아무것도 걱정 말고 취업 준비나 열심히 하라면서 생활비도 50만 원씩 보태주셨죠. 전 정말 이모에게 몇 번이고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적인 부담이 컸어요. 빨리 취직을 해야 이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취준생 생활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전 나중엔 너무 지쳐서 시골로 가버릴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진 격려 비슷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야, 정희야, 너 서울서 성공해야 이 아버지 면이 선다. 그러니 대기업 아니라도 너는 서울서 뿌리 내리고 살아. 작은 회사라도 좋으니까 요 시골집 온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의지박약하게 집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요? 전 이를 악물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 취업 준비 생활 3년 만에 종로에 있는 프랜차이즈 여행사에 면접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아버진 그 여행사가 TV 광고를 크게 하는 여행사였길래 거기가 무척 큰 회사인 줄 알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행사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전 본사가 아니라 사장님이 하는 작은 대리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연차가 좀 되었을 때 전 광화문 근처에서 증권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정말 우연이 아니었으면 전 결혼한 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전 그때 딱 여행사 3년 차였어요. 일이 익숙해질 무렵 여기가 비전이 있나 그만둬야 하나를 두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행사 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전 가이드가 아닌 내근직이어서 투어 상담 전화 받고 항공권 숙소 예약 대행해주고 하는 그런 쉬운 업무들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 투어 거래처 관리하고요. 그러면서 현지 가이드 하시는 실장님들이 가끔 서울에 오면 대접도 하고 그 사람들 부럽다고 하고 이런 재미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현지 가이드처럼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여행객들 가이드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전 아깝게도 영어 회화가 그 정도로 유창하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전 외국인 울렁증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이 길 물어보면 지금 학생들은 다들 유창하게 영어로 잘하잖아요. 전 아무리 외국어 학원을 다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외국인 앞에선 입이 그냥 콱 막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까지도 아시아나 중국, 일본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증권회사를 다니는 증권맨이었는데 가끔 미국에 출장 가거나 개인적으로 휴가 여행을 가곤 할 때 우리 여행사에 와서 직접 항공편 예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낯설지 않은 고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유독 저한테 와서 투어 예약도 하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항공권 티켓 예약도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였어요. 전 물론 제가 해야 하는 업무니까 별말 안 하고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호텔 예약도 대행하고 비행기표도 끊어줬죠. 제가 어느 날은 남편을 또 창구에서 만나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직접 항공권 끊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여행사 대리점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고 말이죠. 수수료가 아까워서라도 난 그런 거 못하겠다고. 솔직히 인터넷만 되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비행기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권이랑 숙소 다 결제하면 훨씬 할인도 잘해주는데 말이죠. 왜 굳이 나한테 와서 하지? 이런 의문이 들만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빙긋빙긋 웃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모르냐고 자기가 몇 번은 더 와야 눈치챌 거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문을 몰라서 멍청한 표정을 지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김 대리, 진짜 그거 몰라? 아, 이 고객님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올 때마다 다른 창구들 다 놔두고 자기 앞에 가서 앉는데도 몰랐단 말이니? 진짜 둔하다, 김 대리. 전 사장님의 이 한마디에 얼굴이 사과처럼 벌개져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때까지 전 사회인이 되어서도 연애는커녕 미팅도 소개팅도 한 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여행사에선 사내 연애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현지 가이드님들은 다들 결혼을 했고 저랑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긴 1년도 안 돼서 다른 일 한다고 나가버렸고요. 사장님도 여자시니까 말이죠. 저희 여행사는 정말 거의 여탕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까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느라 동아리 활동도 안 했고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남자를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저야말로 찐으로 모태 솔로였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신혼 초기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 첫 남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를 경계했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네. 아니, 난 계속 어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딴소리를 해서 나는 얼마나 더 찍어야 당신이 넘어올지 몰라 포기할까 했지. 그건 나중에 들은 얘기고 전 남편의 유머 감각과 증권회사 다닌다는 직업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사귀자는 남편의 말에 기꺼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초고속으로 사귄 지 6개월 만에 우린 결혼을 하겠다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저보고 순진한 연애고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도장을 박아 놓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남편은 연애 경험이 좀 많이 있었던 건가 봐요. 대학 때부터 말이죠. 다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몇몇 첫 애인에 대한 말은 제가 듣고 싶어 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전 남편을 먼저 우리 친정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남편은 경상남도 산골이라는 제 고향에 대한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 빛내면서 관심 있어 했습니다. 자기도 찐 서울 토박이라서 시골의 정취가 좋다고 하면서 우리 친정집에 가선 아주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쏙 들게 행동을 하더군요. 인사하러 와선 막 고칠 거 없냐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부모님 집수리도 했고 농사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주 의욕이 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진 정말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야, 정이야, 네 남자친구 하나는 잘 골랐다. 저런 성격은 어딜 가도 실패 안 하는 법이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결혼해. 내 우리 사위 맞으면 동네 잔치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게, 진짜 어른들한테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구만. 내가 너 억수로 둔해가지고 언제 결혼할까 걱정했는데 남자 보는 눈은 있었구만. 그렇게 남편은 우리 친정의 점수를 싹 다 따놓곤 바로 서울에서 상견례를 진행시켰어요. 전 시어머니나 한번 뵙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자긴 나만 믿고 나한테 전부 맡겨. 내가 이런 거 핸들링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닌 자기 얼굴 보자마자 아마 쌍수 들고 환영하실 거야. 자기가 어머니 바라는 이상형의 신부감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못 믿어. 내가 자신 있으니까 상견례 바로 하려는 거 아니야. 남편은 걱정하는 절 안심시켜 놓고는 서울 광화문의 유명한 호텔에서 상견례 식당을 예약했어요. 남편은 돈도 잘 벌었으니 상견례 비용도 자기가 전부 대겠다는 겁니다. 전 그래도 저도 돈 버니까 각각 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도 남편은 괜찮다면서 자기한테 다 맡기라는 거였어요. 절 데려오려면 이 정도 돈이나 수건 아끼지 않겠다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고맙기도 하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았던 거 있죠? 그래서 저 역시 내가 결혼은 잘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때 그 인간이랑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상견례 날에 전 정말 너무 긴장이 돼서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가질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입어야 할 옷조차도 이렇게 하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코디를 해줬는데요. 흰색 치마 정장에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오는 샤넬 스타일인지 하는 걸 입어야 한다며 난리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의 상견례 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입으라고 하는 대로 절 꾸미고 나니 제 눈으로도 좀 그럴듯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절 계속해서 훑어보던 남편의 눈이 순간적으로 싹 달라졌습니다. 당신, 왜 내가 신으라던 흰 하이힐 안 신고 검은색 칙칙한 구두를 신고 온 거야? 진짜 그 흰 하이힐이 있어야 완전 퍼펙트한 거였는데 왜 그런 거야? 저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긴장돼서 높은 구두가 어색하고 넘어질 것 같아서 이걸로 신고 왔지. 정말 미안해. 제가 필사적으로 사과를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하면서 뚱한 표정을 지우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상견례 분위기는 완전히 남편 때문에 싸해지게 됐습니다. 전 그날 남편이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것이었어요. 진짜 제 입장에선 별것도 아닌데 남편에겐 제 상견례 복장이 그렇게도 중요했던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굳은 얼굴로 뚱하니 있는데 말이죠. 저한텐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영문도 모르고 눈치만 하시고요. 애꿎은 저에게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골서 그렇게 싹싹하고 웃기만 잘 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느냐는 거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 좀 한심하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고 힐끔힐끔 눈치를 보고 계셨는데요. 시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상견례 자리라는 것도 잊으셨는지 마구 타박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 야, 이 녀석아, 얼굴 펴지 못해. 네가 다 세팅한다고 해서 나와봤더니 네 놈이 그렇게 죽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사돈 될 분들께 신뢰가 많습니다. 제 아들놈이 좀 완벽주의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새아기한테 좀 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자 한 잔들 받으세요. 예, 세아가 우리 상훈이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좀 삐져 있는 스타일이니까 네가 이해 좀 해주렴. 그리고 다음부터 웬만하면 상훈이 말은 거스르지 마. 아니면 아주 피곤하다. 너도 얘랑 살려면 그건 좀 알아둬야 할 거야. 얘가 내 아들이지만 성격이 좀 삐딱해. 예민하기도 하고. 아이고, 사돈댁들 앞에서 아유 내가 실언을 했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의 나쁜 점을 폭로해 버리시곤 입을 바로 다무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선 시어머니를 쫙 째려보시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는 저희 부모님도 항상 티격태격 하시니까 전 크게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들을 보다 벌떡 일어나 화를 막 내는 것이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선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장인 장모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는 남편을 보고 전 좀 무서워서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왜 집에서처럼 싸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말했잖아요. 점잖게, 응?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고요. 아이씨, 내가 점수 다 따놓으면 뭐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남편은 그 후로는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분위기를 잡는 바람에 그날 상견례에서 전 뭘 먹었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전부 그 망할 흰색 하이힐 안 신었다는 남편의 지적과 불평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였기에 전 나중에 남편에게 엄청난 대역 죄인이 됐죠. 그때부터 남편의 까칠한 성격을 좀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둔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 자잘한데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날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라고만 생각했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엉망이 됐지만 저희들이 그 때문에 헤어지진 않았으니까요. 제 부모님들도 남편이 조금 예민한 정도는 그냥 맞춰주면서 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그런 사위감 없다고 계속 칭찬만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 증권회사 다니면 엄청난 엘리트인 줄 아셨고 또 남편이 첫인상이 아주 좋았으니까요. 그 후엔 저도 남편이 하라는 대로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자기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엄청 친절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화를 내는 포인트가 저로선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신발 때문에 그 사람은 폭발을 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결혼을 하고 나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쪼잔하고 잘 빚는 그런 점 말이죠.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전 남편과 결혼하고 거의 바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엄청 기뻐했고 딸이 갖고 싶다고 맨날 저에게 채근하듯이 말했어요. 우리 딸은 잘 있냐고 아직 전혀 티도 안 나는 제 배에다 귀를 기울이면서 아빠야 하면서 얼른 나오라고 매일 태아에게 태담을 진행하더군요. 참 우리 남편 웃기지 않나요? 그러다가 남편은 23주 되던 때에 산부인과로 진료를 같이 보러 가서 의사쌤한테 못 참고 성별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뱃속아가 딸 맞죠? 아버님 죄송한데 정희님 아가는 아들입니다. 제가 산모님께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나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했어요. 정말 너무 풀이 죽어서 또 삐져 있는데 전 그 옆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 말을 왜 했냐면서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봤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과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흐르네요. 나 참, 정말 별일 아닌 거 아닌가요? 남편이 삐져 있는다고 뱃속 아들이 딸로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딸 아닌 거 알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동안 자기를 바보 만든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마구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땐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내가 딸 할 때마다 속으로 나 비웃었지? 얼마나 웃었을 거야. 아들인데 매일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쁜 척하는 나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실망할까봐 숨겨준 거거든? 안 그래도 딸을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꿈깨라고 그렇게 말했어 봐. 당신 또 삐져서 며칠간 말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좀 지친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내가 혼자 이 아들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 씨잖아. 그냥 아들인 거 인정하고 태어나면 이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또 궁시렁대면서 일찍 좀 알았으면 분홍색 카시트랑 유모차도 안 샀을 거 아니냐고 저에게 오히려 불평을 했어요. 전 하도 기가 막혀서 대꾸도 못했죠. 이제 23주밖에 안 된 뱃속 아기를 위해 벌써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턱하니 사놨다는 게 도대체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그 물건들을 전부 반품했고 전 만삭에 가까워 와서야 제가 사고 싶은 브랜드의 카시트와 유모차를 샀습니다. 결국 남편은 우리 애가 태어날 때까지 더 이상 태담도 안 하고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자기가 딸만 원한다고 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애를 소 닭보듯 하는 그런 아빠가 어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남편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별이 무슨 상관인가요? 딸이건 아들이건 다 자기 새끼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전 애 낳고 힘없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아기를 안아주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좀 둔하긴 하지만 우리 애가 걸리니까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병실에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아무튼 몇 년 지나고 저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둘이 되자 남편 역시 딸을 마음속에서 지우더라고요. 전 더 이상 아이를 안 낳는다고 했거든요. 아니, 안 낳는 것도 아니고 못 낳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순산을 한 편이었지만 둘째 낳을 땐 애가 하도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궁에 큰 암이 있어서 전 더 이상 임신이 힘들 거란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 때문에 자궁도 적출해야 했고요.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었죠. 저보다 남편이 더 울고 아까워하면서 난리였지 뭐예요. 제가 아파서 그걸 걱정한 줄 아시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젠 딸 전혀 못 낳는 거냐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전 자궁암 수술 후에 남편과 정말 소원해졌습니다. 이 인간에게 아예 기대하는 게 없어진 거죠.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한테 뭘 바라겠어요? 제가 뭔가 기대를 했다가 어긋나면 저만 손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자궁암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저 미친 딸 집착증을 끊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설마 진짜 그렇지 않았겠지만 전 그렇다고 믿고 살고 싶어요. 아들 낳으면 뭐 죄인인가요? 제가 뭐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낳아다 바쳐야 하는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많이 흥분했네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화가 나서요. 아무튼 제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생떼와 억지를 예로 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속 좁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 말이에요. 그 후에 전 정말 남편의 기분을 항상 살피면서 살얼음판 같은 결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좋다고 친구들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제 성격도 조금 예민하게 변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여중 여고 동창생들이 저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폭 상했냐고 물어보는 건 정말 예사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전 그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보처럼 묻기만 했어요. 그럼 또 동창들은 저를 위하고 제 편을 들면서 제 남편을 같이 욕해주곤 했었죠. 그런 시간조차 없었으면 전 정말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벌써 내 혈관 터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과 정말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정작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어느 날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요. 그러더니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기껏 받은 퇴직금으로 가게를 알아본다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는 건지부터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애들이 다 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가 퇴직할 시기가 아니고 한참 돈 벌 40대 초반에 왜 일을 그만두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어요? 전 너무 답답해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잔소리한다고 또 삐져가지고 한 달인가를 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또 그 지랄병에 도진 거죠. 저도 이번만은 남편의 기분 따위를 살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도대체 애들 학원비며 식비가 얼만데 여행사 월급으로 어떻게 네 명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다가 전 아들만 둘이잖아요. 이 애들이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아들이 있는 집들은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 식비가 거의 한 달에 150, 200만 원씩 듭니다. 다른 거 다 말고 식비만으로 월급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태평하게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먹나를 두고 고민하고 먹방이나 쳐보고 앉아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무엇보다 전 남편이 퇴직금으로 뻘짓을 할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증권회사에서 남의 돈 관리하고 실적 올리는 일인데 그걸 다 때려치고 밥 장사를 하겠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아니 요리에 관심이 많거나 요리에 소질이 있는 인간이라면 말도 안 해요. 집에서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안 하던 인간이 저러니까 전 믿음이 하나도 안 가고 오히려 짜증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듣던 말던 남편 앞에서 화를 내거나 궁시렁대는 일이 많아졌죠. 얼른 나가서 다시 돈 벌어오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끄떡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과 또 재취업 문제로 한바탕 싸우고 난 뒤였는데요.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께서 우리 집에 오고 계신다면서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전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 벌써 출발을 했다고 하시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아직 운전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는 20살이 넘어서 딴 운전면허를 아직까지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베테랑 운전기사였어요. 물론 내비게이션을 다루는 건 좀 서투르긴 하지만 요즘은 내비가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편하고 좋다고 하시는 거였죠. 내가 이제 출발했으니까 한 5시간 걸리면 서울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홍서방 집에 있으라고 해라. 전화로도 미리 하지. 갑자기 오기는 왜 온다고. 안 그래도 오늘 분위기 안 좋구만.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이미 출발한 거 뭐 어쩌냐. 근데 니들 또 싸웠어? 아유, 왜 그렇게 싸워? 암튼 내가 오늘 홍서방 좋아하는 청국장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전 잔뜩 삐져있던 남편에게 가서 친정엄마의 전원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싸운 다음이라 그래서 그랬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제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더군요. 전 남편 놈이 그랬던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넌 삐져라 나는 할 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친정엄마가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전 정말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에 안절부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오늘은 좀 반차 쓰면 안 되겠냐고 해서 허락을 받아 집에 일찍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왔는데 남편은 아직도 한마디도 안 하고 뚱하니 식탁에 앉아있고 친정엄마는 싸운 청국장을 끓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위 마음 풀어준다고 개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싸가지 없는 놈은 그런 친정엄마를 쳐다도 안 보고 그저 자기 삐진 티나 팍팍 내면서 열심히 핸드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진짜 열이 뻗쳐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문을 빨리 걸어 잠근 후 남편에게 조곤조곤 쏘아붙였어요. 아직도 삐진 거에 이해를 하겠는데 어른 앞에서 지 기분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진짜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를 꽥 지르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화났지만 나 지금 장모님한테 삐진 거니까 나 좀 건들지 말라고. 아니 장모님은 내가 가게 얻는다고 돈 1억 좀 빌려달라니까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실 건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잔소리하는데 그게 당신이 하는 말이랑 토씨 하나 안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속 좁은 집안이랑 아예 연을 맺는 게 아닌데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이혼하자. 내 맘대로 살아보게 놔둬. 뭐? 그게 지금 우리 엄마 오셨는데 뱉을 말이야? 당신 진짜 미쳤니? 어떻게 뇌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가 싸웠다고 해도 어른 앞에서 티를 낸 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그리고 이혼? 그건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 생각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쉽게 이혼 소리가 나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아. 아니 누가 누구한테 속 좁다고 흉을 보는 건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한테 사업하게 돈 빌리겠다는 게 제정신 가진 사위가 할 짓인가요? 우리 엄마도 돈이 없는데 그리고 있어도 뻔히 망해먹을 게 눈에 보이는 사위를 뭘 믿고 빌려주시겠어요. 우리 엄마도 남편이 증권회사 때려쳤다니까 얼마나 상심하고 아까워하셨는데요. 그래도 홍서방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언제나 사위 편을 드셨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친정 엄마에게 좀 실망했고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도 인간인데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 놈이 잘못한 사안을 갖고도 저보고 참으라고 하니까요. 친정 엄만 저희들 소리가 부엌까지 들리자 걱정을 하시면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전 나와서 친정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지만 남편은 삐진 채로 안방에서 그대로 침대에 누워 백수 양아치 새끼처럼 핸드폰만 했습니다. 그 꼴을 보는 저도 또 속이 뒤집어졌고요. 하지만 친정엄만 백보 양보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서 저를 토닥거리셨어요. 그리고 얼른 청국장 다 끓었으니까 제 남편에게 점심이나 먹으라면서 조심스럽게 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죽일 인간 말하는 꼬락서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글쎄 이런 소리를 하지 뭐예요? 저 청국장 안 먹어요. 오늘은 진짜 먹고 싶지도 않네요. 장모님처럼 냄새가 너무 역해서 말이에요. 아이씨, 내가 이거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지. 짜증나게 여기 계속 서 계시지 말고요. 장모님도 얼른 그 냄새나는 시골로 내려가세요. 저 이제 장모님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 놈은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막말을 하면서 엄마가 기껏 맛있게 끓인 청국장을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을 눈앞에서 본 우리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으셨고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셨죠. 전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등을 팍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 미쳤니? 진짜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지? 어떻게 이런 무리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안 그럼 진짜 이혼이야, 이 미친놈아.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 남편이라고 믿고 따랐던 인간이 장모 앞에서 인간성의 바닥을 보이는 일이 말이죠. 전 그날 남편의 행동을 보고 이 새끼는 인성이 글러 처먹었다고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됐죠. 우리 엄마도 그때만큼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냐고 막 위아래도 몰라보고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구는 말종 새끼였냐고 물어보셨죠. 전 그런 엄마 말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됐고요. 제가 얼마나 집안에서 숨을 죽이면서 살아왔는지 구구절절한 얘기 듣자 친정엄마는 사위 편에서 완전히 딸인 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는 지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더니 새벽녘이 다 돼서야 술에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기어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화가 난 전 엄마와 함께 자던 안방문을 걸어 잠갔죠. 남편이 절대 못 들어오게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집안에서 이리저리 깽판을 치면서 접시도 깨고 안방문에다가 유리컵도 던지면서 글쎄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전 화가 나서 남편을 진짜 한 대 패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그러다 제가 다치면 안 된다면서 조용히 경찰에다 신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풀에 지쳐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친정엄마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없는 척하고 밖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금방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가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크게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이제 됐으니까 자세한 얘긴 내일 하자고 저를 데리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전에 출동한 경찰들에겐 남편 자는 모습이랑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증거로 찍으라고 하시군 내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경찰들은 가족 내 문제 너무 키우지 마시고 해결을 좀 잘하시라고 하곤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니 해결 잘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신고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행패 부린 건 맞는데 경찰이 딱 현장을 잡기 전에 남편이 잠을 자는 바람에 그건 좀 아깝게 됐더라고요. 다음날 저와 친정엄만 일찍 일어나서 우리끼리 밥을 해먹고 경찰서로 갔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미친 듯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고요. 애들이 아침에 자기 방에서 나와서 거실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그런 애들에게 이제 짐 싸서 시골 할머니 집에 갈 거라고 말해놓았고
밥 먹여 학교를 보냈어요. 남편은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다음에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던 남편은 집안에서 경찰들이 돌아다니자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그래서 전 대꾸도 안 하고 팩하니 들어가 버렸죠.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이 집에서 깽판 치셨다고 장모님께서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위협이나 기물 파손 이런 걸로 체포할 수 없냐고 했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서서 경찰들에게 다 사실이니 남편 좀 잡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 어릴 때 다치지 말라고 달아둔 CCTV 영상을 보여줬죠. 남편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하더라고요. 자기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이죠. 경찰들은 남편에게 좋게 좋게 화해하라고 하면서 훈방 조치를 하더군요. 친정엄만 어떻게 경찰이 무고한 시민이 다칠 뻔했는데 저럴 수 있느냐면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가자 제 친정엄마에게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바닥 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사위를 경찰에 고발하는 장모님이 어딨어요? 술 취해서 실수 좀 했던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게. 안 그래도 사돈댁들한테 자네 미친 짓 한 영상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하고 이혼하게. 여기 이혼 서류. 친정엄만 저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이혼장을 뻔뻔스러운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우리 엄마를 욕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놈의 입을 확 막아버렸죠. 더 우리 엄마 모독하면 진짜 어디 한 군데라도 부러질 줄 알라고요. 제 기세가 흉흉하니 남편은 무서웠는지 겨우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때서야 남편은 거실에 떨어진 갈색 서류 봉투를 열어본 거였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다 작성된 이혼 서류와 함께 저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도 그 서류를 보고 좀 놀랐죠. 그 종이는 바로 땅 문서였는데요. 글쎄 저희 시골집 논밭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완전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사셨을 때 진짜 껌값이던 땅이 글쎄 50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땅은 팔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당연히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셨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보상이다 해가지고 그쪽 땅들을 전부 보상으로 넘어가서 우리 엄마는 50억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장모님, 돈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걸 속이실 수 있어요? 진짜 서운해요. 제가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돈이 50억이나 있으면서 1억도 못 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 집안 식구들은 다 나한테 왜 그래? 자네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딸 말 들었으면 내 1억쯤은 빌려주려고 했지. 그런데 어제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니놈은 완전히 글러먹었더구나. 나도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런 니놈을 뭘 보고 돈을 빌려줘? 망할 게 뻔한데. 그러면서 친정엄만 저와 우리 애를 데리고 당장 우리 고향 친정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은 전세로 내놨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뒤늦게 아들 새끼의 만행을 알게 된 시부모님들은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혼은 안 될 말이라고 호소하셨지만 이미 친정엄마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이 인간하고 살 만한 가치를 못 느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혼 사건의 전부입니다. 전 할 말은 다 하고 나니 정말 속이 뻥 뚫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친정에서 조금 쉬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요. 아직은 애들 방학이니 괜찮지만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애들하고 살 집부터 얻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